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좀비들이 등장하는 한국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영화 부산행부터 요즘 이 드라마까지 연이은 흥행의 한국형 좀비, K좀비라는 신조어도 생겼던데요. 워낙 화제라길래 저도 봤는데요. 정말 밤을 샐 정도로 멈출 수가 없는 스토리에 힘이 있더군요. 잠시 후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살펴보고요. 이번에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최근 잇따라 두 젊은 유명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끊임없는 악성 댓글과 사실과는 동떨어진 유튜브 영상 등으로 공격을 받다가 일어난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이렇게 허위 정보와 악성 댓글로 누군가를 사지로 몰아넣는 온라인 공격, 규제하긴 어려운 걸까요? 미디어 비평에서 전문가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문쿨미디어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네. 주말이죠. 프로배구 선수 김인혁 씨, 그리고 1인 방송 진행자인 조장미 씨, 두 분의 사망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표했는데요. 특히 네. 두 분 모두 악성 댓글, 그리고 루머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호소해 왔다고 하죠. 네. 오늘 이 두 젊은이의 죽음을 둘러싼 사회 현상 한번 짚어보자고 하셨는데요. 네. 먼저 이번 사안에서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이버불링이라고 하는데요. 사이버 불링요. 예. 어떤 뜻인가요? 사이버불링은 2000년에 미국 햄프셔 대학교 아동범죄예방센터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랍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이메일 등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가상 공간을 뜻하는 사이버와 집단 따돌림을 지칭하는 불링이 합성된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던 왕따 등 집단 따돌림 현상이요. 미디어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모욕, 따돌림, 협박하는 행위로 확산된 것을 우리가 사이버 불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버 공간에서 하는 것이 뭐가 무서울까? 그냥 무시하고 안 보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오프라인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 24시간 내내 이 폭력에 시달릴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가해자가 한두 명으로 특정되지만은 불특정 다수로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배구 선수 김인혁 씨 그리고 조장미 씨 이 두 분이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두 분 모두 악성 댓글에 시달렸는데요. 배구 선수 김 씨는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10년 넘게 들었던 오해들, 무시가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지친다라면서 저를 옆에서 본 것도 아니고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를 괴롭혀온 악플은 이제 그만해달라, 버티기 힘들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경기 때마다 DM이라고 하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계속 받았고요. 여러 악플에 시달려서 정말 힘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BJ 잼미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해왔던 조장미 씨도 비슷하게 악성 게시물과 댓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게다가 BJ 잼미는 2019년 자신의 어머니가 악성 댓글로 인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힌 바 있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사이버 불링은 개인 SNS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종의 소수의 학생들끼리의 학교 폭력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기사나 유튜브 영상, 커뮤니티 글에 댓글이 달리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규모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버 불링을 이른바 온라인에서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왕따?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적하는 기사나 영상이나 커뮤니티 글이 생기면 그 안에서 엄청난 이 댓글을 달면서 한 사람을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혐오 공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특히 이 BJ 잼미 조장미 씨의 경우에 네. 사이버 레카의 피해자였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레카 하면 보통 교통사고 나면 등장하는 견인차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사이버 레카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견인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후루룩 달려오잖아요. 네. 그것처럼 조회수를 올릴 만한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를 빨리 다뤄서 조회수를 높여야지 이런 생각으로 유튜버들이 우르르 그 이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슈를 다루게 된다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을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만든 영상들이 이제 대부분 그야말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짜깁기 영상 또는 아주 자극적인 루머를 담은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이슈를 다룬다고 해서 모두 다 나쁘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선정적이고 공격적인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돌아가신 조장미 씨의 경우에 사이버 레카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컨대 2019년 뻑가라는 이름의 유튜버가 조장미 씨의 남혐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다고 합니다. 조장미 씨가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또는 남성 성기를 비하하는 의미라는 우리 방송에서도 말했는데 집게 손가락 표시 있잖아요. 네. 그것을 사용했다라면서 조장미 씨를 남혐으로 이렇게 몰아갔다고 합니다. 뻑가는 조장미 씨 사망 이후에 일종의 해명 방송을 했는데요. 조회수와 채널 성장에 눈이 멀어서 인터넷을 며칠간 시끄럽게 했던 그 논란의 태풍 속에 휩쓸려서 저 또한 이슈 유튜버로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 잘못이 있다고 본다. 과도한 비꼬기와 억측으로 인해 피해받은 잼민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미 사망하고 난 이후에 참 이렇게 사과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사이버 레카 유튜버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횡행하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이제 성립이 되면요. 최대로 받을 그 형량이 벌금형 5천만 원이고요. 7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선고를 받은 비율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회수가 높은 콘텐츠를 올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벌금이라든가 형량은 굉장히 낮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 판을 벌려놓고 보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해서 온라인 괴롭힘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토록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좀 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 이게 유명 연예인들 이번에 사망하신 두 분도 그 유명한 그 스포츠 스타 그리고 일종의 연예인인데 이렇게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사망하는 일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건들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예뉴스 댓글창을 폐쇄했습니다. 네. 그것처럼 이 유튜브도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지난 1월 20일에 구글 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혐오차별 유튜브 채널 방치하는 구글은 각성하라라는 요구를 했거든요. 네. 구글 코리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라고도 했어요. 이게 이제 현행법상 유튜브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죠. 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있지만 삭제, 접속, 차단, 시정 요구만 가능하고요. 이게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대상도 되지 않고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유튜브 스스로의 자율 규정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예컨대 작년에 12월 30일 그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에서 이런 성명을 냈어요.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과거 의혹을 주장하면서 MBC 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이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것이 이겁니다. 유튜브 코리아는 가세연과 같이 혐오와 비하로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와 채널에 대한 자율 규제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동의를 얻기 위해 현재 언론 노조 등
언론 현업단체와 언론 사업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통합형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에 동참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 통합형 자율규제기구에 유튜브도 들어와라라는 요구를 이제 공식적으로 한 거죠. 네, 의미 있는 발언들인데, 근데 과연 이런 유튜버들이 뭐 자율규제만으로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사이버 레카 이런 행태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유튜브가 먼저 해봐야지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유튜브가 이렇게 개인과 소수자에 대한 비하, 혐오, 차별로 돈을 버는 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구글 코리아가 분명히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계속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현업 언론인들이 만드는 이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설립에 동참을 하든지 아니면은 한국 인터넷 자율정책기구인 키소라는 것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함께 국내 자율규제 시스템의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든지 아무튼 유튜브가 허위조작 정보와 사이버 레카, 혐오 콘텐츠에 대한 대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내놓아야만 하고요.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 콘텐츠의 판별을 어떤 주체가 어떤 기준으로 어느 기간에 할 것인지, 이들 콘텐츠의 광고 수익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그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특히 유튜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처리가 된 데이터를 연구용으로 공개를 한다거나 또는 그 조치 사항을 백서로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발간해서 이용자와 유튜버들이 이런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기초 작업이 있어야지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돼서 시민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영상은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좀 더 강하게 비판할 수도 있는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네, 한편 사이버 레카 같은 문제는 기성 언론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른바 우리가 어뷰징이라고 저희 코너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이런 어뷰징성 기사를 쏟아내는 이른바 유사 언론들, 이런 쪽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은데요. 네네. 관련해서 오마이뉴스에 박정훈 기자의 기사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좋은 보도를 하나씩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 기사가 제일 좋았습니다. 네. 작년에 남성 비하 제스처 논란 당시에 네이버 검색 기준 150여 개의 기사가 쏟아졌었는데요. 이때에도 고인이 된 BJ 잼미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위키트리와 인사이트의 경우에는 남성 비하 제스처 논란 초기에 조장미 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빠르게 확산시켰고요. 이후에도 꾸준히 조 씨에 대한 가십성 기사를 생산하면서 이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네. 조 씨가 남성 비하를 했다는 주장은 위키트리에 의해서 최초로 기사화가 됐었다고 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인사이트도 이를 다뤘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사화가 조 씨를 향한 사이버 불링에 힘을 실어준 셈이라는 지적을 한 것인데요. 사실 제가 직접 읽어드리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운 비아냥거리는 그 내용의 제목, 비판적 제목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졌었더라고요. 네. 조장미 씨의 사망과 이후 반응에 대해서도 이들 그 위키트리 등은 그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기사를 써냈어요. 그러니까 사망 이후에도요. 네. 위키트리는 10개, 인사이트는 5개의 기사를 썼는데요. 이런 기사를 보고 일부 누리꾼들은 양심이 없다, 너네들이 죽였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도 합니다. 네. 자, 이런 유사 언론들이 어뷰징 기사를 계속 쏟아내는 건 역시 사실은 광고 때문이잖아요. 광고 네네. 수익. 또 네. 조회수를 높여야 그만큼 광고가 많이 또 들어오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구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모든 언론이 이렇게 질 낮은 보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좋은 보도들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많은 시민들은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유사 언론의 보도를 더 쉽게 클릭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참 아쉬운 대목인데요. 네. 무엇보다 이런 기사들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런 그야말로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우리 사회가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언론 7단체의 통합형 언론 자율 규제 기구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너무 희망이 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시던데요. 네. 일단은 이 언론 7단체 중에서 한국 인터넷 신문 협회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키트리나 인사이트도 이 한국 인터넷 신문 협회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자율 규제를 통해서
반복되어 온 기사의 문제점들이 좀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플랫폼 역할을 하는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이런 곳에서 댓글 창닫기 이외에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이 있을까 모색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포털 사이트도 소극적으로 그냥 창만 닫을 게 아니라 뭔가 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지적이신데 네. 사실 그동안 언론에 대한 심의 규제 이런 거는 지금까지는 기성 언론에만 좀 집중이 돼 왔었죠. 네. 그런데 인터넷, 유튜브 이렇게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실 뭐 구독자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거의 구분이 안 되는 매체들이 정말 네. 많이 생겨났잖아요. 네. 더욱이 이 구독과 조회수에 따라 이익을 또 가져가는 구조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 보니 사실이든 아니든 관심만 받고 소비되면 끝이라는 생각이 좀 팽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두 분의 젊은이처럼 이런 일로 인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피해자들이 정말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소장님 인터뷰 통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지 좀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엔 1월 29일부터 5일간 진행된 설 특집 방송 오미크론 확산 알아야 지킨다 코 안심을 들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됐고 서울시도 함께 참여한 프로그램입니다. 1부는 백신 부작용 등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청취자의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해줬고요. 2부에선 심리적 방역에 관한 사연에 대해서도 역시 전문가가 출연해서 공감도 해주고 해결책도 제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서울시 관계자도 5일간 그날의 코로나19 감염 상황, 병상 정보, 서울시의 지원 내용 등을 간략하게 알려줬습니다. 네, 코로나19 특집으로 진행된 설 특집 생방송 어떤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먼저 간략하게 전반적인 평가를 해보면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질 가능성이 큰 명절 때에 시의적절한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청취자의 다양한 질문에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여러 출연해서 내용도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청취자 질문도 사소해 보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묻는 것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아마 설 연휴 때부터 이런 확산세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련한 YTN 라디오의 설 특집 생방송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혹시 아쉬운 부분은 없으셨나요? 네, 좋게 평가를 하긴 했지만 아쉬움이 없진 않았습니다. 1부와 2부를 나눠서 살펴보면요. 먼저 1부는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습니다. 2월 1일 화요일 일부 방송에선 진행자의 질문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날은 김인병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 출연했는데요. 응급의료센터장분이 출연해서인지 진행자가 응급실에 관한 질문을 몇 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응급실에 꼭 방문해야 하는 백신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 필요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반면에 병원에 가면 CT나 MRI를 찍자고 하던데 그걸 꼭 다 찍어야 하나와 같은 질문이나 응급 상황이 아니지만 불안감 때문에 응급실에 가게 된다는 내용의 담소가 조금 길게 이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코로나19와는 관련이 낮다는 점에서 아쉬웠고요. 또 이 시간에 청취자 질문을 좀 더 다뤘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제 추측이기는 하지만 이날은 유독 청취자 질문이 적게 들어와서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나 아니면 횡행하는 가짜 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질문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내용도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몰라서 질문을 못했던 것들을 알려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와는 좀 차이가 있는 동떨어진 질문과 답이 이어져서 아쉬웠다. 이런 평가하셨고요. 또 다른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2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이제 익숙해질 정도로 심리적 문제를 겪는 분이 늘어났고 그만큼 심리 방역도 중요해졌습니다. 5일 내내 2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관계자가 출연해서 사연자들의 상황에 충분히 공감해주면서도 전문적인 내용을 알려줘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박기빈 아나운서가 요양원에 있는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청취자 사연에 공감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네, 우선 긍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평가하셨고 그럼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셨나요? 네, 1월 29일 토요일에 방송된 2부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 우울해하는 것 같은데 부모로서 어떻게 해줘야 할까 하는 청취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화를 많이 하라 하는 해결책을 제시했고요. 또 아이들이 밤낮이 바뀌어서 걱정이다라는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힘든 상황을 공감해주고 같이 계획을 세워보라 등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상담 내용이 특히 추상적이고 또 당연한 내용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네, 답변 내용은 추상적이고 어쩌면 당연한 얘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하셨네요.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특집 방송된 5일 동안 가수나 개그맨이 전화 연결을 해서 명절 때 뭐 하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위로가 되는 노래도 신청받았는데요. 처음에는 갑자기 전화 연결을 해서 좀 생뚱맞기도 하고 또 연예인과 진행자만 대화를 하고 전문가는 멀뚱히 앉아있는 장면이 연출돼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연결해서 힘든 상황도 공유하고 노래도 들으니 상담만 이어지는 것보다 재미도 있었고요. 전화 연결한 연예인의 연령대나 노래 장르도 다양해서 최대한 많은 청취자가 즐겁게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쓴 섭외라는 생각도 들어서 좋게 봤습니다. 네. 설 연휴 기간 동안 닷새였죠. 특집 편성된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